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서해 5도, 전남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참고 지표로 삼는 것이 MSCI라는 국제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크게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식시장 규모로만 보면 선진국 수준이지만 분류상으로는 신흥개발국 지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돼 있지 않고 또 주식 배당 규칙 등이 아직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오는 6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이 관찰국 리스트에 올라갈 것이고 2024년에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이고 코스피 지수도 4,500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내놨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먹구름이 지금 잔뜩 껴있는 한국 주식시장에 조만간 반가운 소식이 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정책과 복지 시스템에 나아갈 방향을 윤홍식, 김진석, 이태수 이 각계 지식인 7명이 2년에 걸쳐서 토의하고 연구한 책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이 책을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아리백 또 텍소노미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게 핫 이슈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리백과 텍소노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지구본연구소 운영자시죠.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 최준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리백 텍소노미 이것도 이거지만은 네. 먼저 최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우크라이나 먼저 잠깐 좀 짚어보고 갈게요. 어제도 박정훈 기자 나와서 잠깐 좀 짚어보긴 했는데 네. 원래 16일 오늘 15일이니까 내일 침공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그쪽 시간은 모레쯤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내일이든 모레든 예. 침공한다 이런 예언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날짜를 특정한 거는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침공할 것이다.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 정보를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한 거죠. 예.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정보 소스를 그렇게 공개한 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선전포고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밝힌 것도 있고요. 우리는 너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감히 움직이지 마라. 라고 이제 경고를 날리는 예. 어떠한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이제 없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참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지금 벌써 석 달 이상 러시아군을 이런 이제 접경 지역에 배치해놓고 각종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배치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왔는데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3월, 2월 말 3월, 4월이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진흙밭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계와 장비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시기에는 전쟁을 안 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는 시간이 길게 보면 지금 한 2, 3주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2, 3주 정도에 본인이 이제 달성한 처음에 설정해놓은 목표라는 거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과연 있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을 해서 뭐 거기를 이제 영토를 편입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부를 새로 엎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든다든지 이 수준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점령하는 거하고 그걸 유지하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데 러시아군 병력 수가 그만큼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나 지금 가 있다고? 지금 뭐 많이 보는 경우에는 15만 명, 적게 보는 경우에는 한 12만 명인데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병력을 전체로 흐트려 놓으면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군 현재 특성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면전 치르는 태세보다는 이제 특정한 어떤 국경 지역에서의 어떤 세력 투사 이런 쪽에 집중되는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흑해 주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흑해를 접하고 있는 이쪽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 시설이라든지 주요 항만 이런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키예프 수도까지 밀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이제 시립과 명분을 조화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정도 수준에서 타협적으로 잽싸게 행동을 하고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모습을 뭐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서방국 국가들로부터 뭔가를 그러면 이렇게 병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시켜놓은 긴장 상태를 낮추려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카드가 남아야 되는데 그 카드가 과연 무엇일 것이냐. 근데 러시아로서는 그런 걸 얻지 못하고 그냥 다시 칼집에 칼을 꽂아 넣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러시아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는 거죠. 러시아가 얻고자 하는 카드는 뭐였는데요? 일단은 제일 핵심은 이제 과거 소련, 즉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달라. 사실 세력권이라는 건 현재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개념은 아닌 거죠. 개별 주권 국가가 있고 개별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남들이 제3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좀 인정해 달라라는 게 이제 푸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집권 세력들의 이제 요구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구소련이 갈라질 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 나라까지 갈라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러시아한테는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점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벨라루스는 이제 거의 국가연합 단계로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이제 있었던 소요 사태를 러시아군이 이제 단기간에 진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이제 확실하게 편입을 시켜놨거든요. 그럼 남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하나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도 이참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이제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과거 그 크림반도와는 달리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긴장 상태 지속이 돼 왔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사람도 훨씬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과연 러시아가 어디까지를 원래 처음부터 목표를 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어제 박종훈 기자하고 요거만 좀 물어볼게요. 어제 박종훈 기자하고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 긴장 상태가 직접 전제에 붙지 않다 하더라도 긴장 상태 계속 가는 게 다른 나라는 몰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석유,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러시아는 그거를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력과 장비라는 거는 그렇게 야전에서 무한정 오래 늘어놓을 수가 없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정도 동원을 해서 석 달 동안 지금 야전에서 훈련과 이런 여러 가지 동원 상태를 유지를 하면 분명히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병력의 교체가 필요한데 실제로 현재 러시아 그 정규군 현역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동원해서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 없으면 뭔가 로테이션을 시키던 축소를 시키던 이제 긴장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한다라는 거죠.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보면 영구주둔지도 아니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혹한기 훈련 2달씩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얘기 군대 얘기했어요. 혹한기 훈련 그 정도는 다 한다고. 근데 그저 2달 정도 혹한기 훈련하고 나면 아유 정비만 해도 거의 뭐 몇 달씩 그만큼 걸리죠. 보면은. 그리고 군인들 불평불만이 그러면은 쌓여서 이제 거의 내부에서 불만이 터질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을 동원한다는 거는 예.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를 최단 시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 염두했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궁금하긴 해요. 예. 푸틴이 어쨌든 옛날 KGB 그 정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네. 그 지략, 네. 첩보, 전략 이런 게 굉장히 능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과거 크림 반도 병합 같은 경우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단기간에 그렇지. 정광석화처럼 일을 해치워놓고 예. 기정사실화했던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재를 맞고 버티는 이제 그런 패턴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네.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이제 진전이 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최 박사님 모시고 분석을 좀 재밌는 분석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원래 주제 아리백 이게 갑자기 화제가 됐어요. 뭐 왜 화제가 됐는지는 뭐 다 아실 테고 일단 아리백이 뭔지 뭐 아시는 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R200이 아니고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이제 100죠. 이제 그래서 영어로 이제 R2 알파벳이 두 글자 나오고 그다음에 숫자로 100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뭐 알 수도 알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백이라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 대상이라기보다는 기업들 대상이죠. 기업들이 자기 회사에서 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 큰 기업들이 자기 생산 활동,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하자. 근데 그거를 100% 채우게, 100%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기업들끼리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이거를 뭐 국가가 나서서 아니면 국제기구가 나서서 강제하거나 못 지키면 페널티를 물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강제 사항은 아니군요, 그러면은. 강제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그 기업들이라는 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협력업체와 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달성해 줄 것을 요청 또는 강요하는 거죠. 문제는.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우리 하겠다 하면은 그 수많은 2차, 3차 협력업체 벤더들도 다 그 재생에너지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갑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국내 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아리백에 동참해 달라. 동참해서 준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납품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자율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밸류체인이라는 공급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원청이 주관을 하고 요구를 했을 때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또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은.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리백이라는 게 어쨌든 그럼 재생에너지로만 100% 우리 다 써서 뭐 고전적인 원자력 발전이나 뭐 그 화력 발전은 그럼 우리 안 쓰겠다.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그 다음에 뭐 지열, 바이오매스 이런 식으로 전해져 있어요. 아니 그럼 그게 100%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로 그거로만 써서 애플 아이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기업들이 자기가 쓸 그런 것들을 충당할 만큼의 뭐 이를테면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직접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남이 만든 그러한 재생에너지를 사와서 쓰면 된다라는 것까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했을 때 가장 그 큰 문제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다른 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벌써 달성했거나 상당 수준 이미 달성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보면. 아니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 태양광 풍력으로만 바람개비로만 그럼 이 전기를
그 아이폰 만들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협력업체들도 다 그런 거로 만드는 거로 그렇죠. 재생에너지로 이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보고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리백을 이제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2030년, 2040년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년 어느 정도 전체 전력 사용량은 얼마만큼이고 이 중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다라는 데이터를 공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나 그러면 그 100%까지는 안 될 테고 당연히. 네. 어느 정도나 그럼 그 기업별로 좀 이미 이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100% 달성했어요.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그게 그 100%가 재생에너지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 보면 그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이런 것들이 뭔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되게 강한 데 비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미 곳곳에 다 꽂혀 있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가 내가 파워를 올려가지고 태양광 발전하고 그 남는 전기 저장했다가 테슬라 자동차에 충전하고 이런 것들을 쓰면서 되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구글이다. 그러면 구글에도 전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다 데이터 센터라는 말이죠. 그렇죠.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죠. 엄청난 전기인데 엄청난 전기를 이미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 재생에너지를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리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아니고 그렇죠. 태양광 풍력으로만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필요한 전기를 다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를 공급받는데 그 전기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들어오는 전기가 이게 원자력에서 나왔는지 석탄화력 발전에서 나왔는지는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전체 총량을 내가 1000이라는 어떤 단위를 썼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자기가 직접 회사 옥상에다가 태양광 올리고 했던 게 한 50이고 나머지 한 950은 어떤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샀어. 영수증이 있어.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뭐 외국이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저렴하고 많이 보급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뉴스로 접하기에는 그래서 원자력도 지금 다시 뭐 그 가동한다고 하고 이게 뭐 그 바람이 안 불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이 뭐 났고 중국도 석탄 수급 때문에 발전소 중지시키고 뭐 이래서 전력난 때문에 공장에 못 들어가고 그런다고는 얘기 뉴스에서 들어오는 건 그건 뭐라고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말 되면 정산을 하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산 게 얼마만큼이냐라는 걸로 따져보는 그 계산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내 옆에 풍력 발전기 돌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랑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년에 필요한 게 1000인데 너희는 1년에 100씩은 공급할 수 있지.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너희 전기 100을 무조건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10년 계약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10년 동안에 계속 내가 1000 중에서 100이라는 것들은 바로 옆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받아오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그 발전기가 이제 풍력이 바람이 안 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낮아지는 거지만 일단 처음에 해서 채워 나갈 수는 있는 거죠.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가 쓰는 전기만큼을 어떤 식으로든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로 그만큼의 양을 내가 구입했다로 서로 가름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국가 주도가 강제 사항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민간 기업이라는 건 미국 기업이든 뭐 한국 기업이든 영국 기업이든 수익률이 가장 우선일 텐데 왜 민간 기업들은 그 자발적으로 이걸 한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 더 절약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비싸다라고 자꾸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논리 진전이 안 돼요. 비싸잖아요, 실제로. 다 싸요. 아, 그래요? 다 쌉니다. 그게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글이 이제 내가 서버를 만들어 놓고 그 서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조달을 하는데 이거를 내 집에서 당장 할 수도 있지만 저쪽에 캘리포니아주 저 밑에 있는 텍사스주 뭐 이런 곳에서 전력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그런 지역에서 내가 전력을 구매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이제 전체 비용,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없어서 치울 때까지 전체 비용을 쭉 평균을 놓고 보면 화석에너지보다 싸진 지가 꽤 됐어요. 그건 또 제가 또 참 믿기 힘든 얘기네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납득이 안 되시지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무서운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연료비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한 정도 수준만 되면 그 전체 용량의 25%나 20%밖에 활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전혀 원가가 이제 거의 더 이상 들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10년이나 20년으로 나눠놓고 이걸 평균치를 내보면 더 싸지는 단계가 이제 이미 도달을 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글로벌하게 이미지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뭐 손해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내가 모색해 볼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백에 대해서 제일 힘든 이유는 일단은 비싸다. 이게 비싸기 때문에 뭐 전력 요금이 일반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받는 거에 비해서 조금만 더 비싸도 사실은 뭐 우리 기업들의 대부분 평균 영업이익률이 뭐 5에서 6%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전기 요금을 내가 만약에 7, 8%씩 더 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이 힘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왜 비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여건이 이제 안 따라주는 거죠. 보면은 바람도 잘 안 불 때가 많고 그런 여건들이죠. 토지도 가격도 비싸고 기타 등등 이제 이러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보급이 되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더 비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러한 이유가 이제 하나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갖다가 한수원에서 이제 공급받는 이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전기가 있을 수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그 나오는 생산되는 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올 때 석탄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전기값하고 태양광으로 들어오는 전기값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평균 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아리백에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비용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전에서 이제 입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 전기 중에서 한 1% 정도 요번 달 보니까 요번 1년 정도 뭐 해서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전기가 이만큼이 있어. 그러면 요 전기만큼을 누가 이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 전기를 쓴 걸로 인정해 줄게. 대신 이 전기는 우리가 비싸게 사는 거니까 너희도 프리미엄을 얹어야 돼. 라고 그래가지고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한국전력에서 이제 한전에서 자 요만큼의 전력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기를 사세요. 대신 가격은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시작 가격은 좀 비쌉니다. 라고 해서 그럼 기업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에이 좀 비싸도 내가 이게 제일 마음 편해. 라고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면 그 전기를 100이라는 전기를 사면 그 전기는 한전에서부터 공급을 받지만 한전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거는 뭐 태양광일지 뭐 풍력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재생이라고 찍어주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아리백으로 들어오는 전기다 아니다.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이걸 제품을 생산했다 안 했다 이거는 갖다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으로 생산을 하면 내가 이 전기를 이제 한전에 판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RE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드시 그 어떤 일정 수준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발전 사업자들한테. 이제 의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증할 수 있는 REC라는 것들을 또 별도로 이제 쿠폰처럼 줍니다. 보면은 이거를 사들이면 돼요. REC를 이제 아리백 하려는 기업들이 이제 REC 현물 시장에서 내가 이거를 이제 사들이면 그만큼도 인정이 되는 거죠. 탄소 배출권 사듯이. 그렇습니다. 이제 요 두 가지 방식이 사실은 제일 쉽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재생에너지를 내가 이제 돈을 주고 그냥 사들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체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확대 보급하겠다는 아리백 목표 달성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주변에 이를테면은 여기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기서 아리백을 한대. 그럼 나 옆에 내가 땅이 많어.
네.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내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해서 저기다가 바로 납품할 수 있으면 예. 삼성전자가 내 전기를 15년 동안 계속 사준다는 계약만 해준다면 예.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PPA라고 불러가지고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전력을 아리백 때문에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전력은 기본적으로 한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3자 이제 PPA라고 그래가지고 한전이 중간에 서서 이제 중개만 해주는 이러한 역할 모델들을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 PPA와 관련해서 이걸 직접 송전 선로를 연결하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지만 가상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인증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PPA 같은 경우가 많이 체결이 된다. 내가 삼성전자에 20년 납품할 수 있어라고 하면 사실은 꽤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합리적이고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는 나는 어떻게든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저 사람이 생산하는 전력을 내가 지금 당장 확실하게 끌고 올 방법이 없고 이거를 애매하게 한전을 통해 가지고 한전의 중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애매해지는 이제 상태가 있는 거죠. 그게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어쨌든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그 발전하는 게 한전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는 게 한전의 송배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그 망을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뭐 평택에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 공장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은 그 옆에 그 땅이 많이 있으면은 거기 뭐 바다에다가 뭐 태양광을 하든 뭐 풍력을 하든 해서 직접 송배전로를 갖다가 삼성하고 발전사업자가 같이 한전에 사지 않고 이렇게 깔아서 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그냥 한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고 팔겠다. 그건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송배전이라는 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은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생각보다는 좀 비중이 적고 기존의 송배전 망을 어떻게 잘 이용해 가지고 가는 안들이 훨씬 이제 많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자가 일단 한전하고 계약을 하고 한전이 다시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하고 계약하는 이제 제3자 PPA라는 2단계 계약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합해놓고 보면 한전이 중간에 흐릿하게 있는 거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송배전 독점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요 문제를 이런 우회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쪽 예전에 그 그리드라고 뭐 책도 쓰시고 송배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한전에 무조건 이걸 전기를 팔고 한전에서 다 알아서 그 나눠줘야 되는 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든 송배전로를 갖다가 한전이 관리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전력이 또 그 생산돼서 들어오는 것도 그 송배전로를 망칠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해야 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자 우리를 통해서 다 일단 민간 사업자들도 다 팔아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삼성전자든 뭐 현대차든 일반 홍사운이 집도 그렇고 최준영 집도 그렇고 다 이제 알아서 보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하고 지금 아리백이 우리가 걸림돌 중에 하나로 이런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리백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보면 우리나라 전력 산업 지난 20년 동안 지금 다들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위야부야 모르고 있었던 구조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그 정전이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없이 잘 네. 관리를 해온 업체인데 네. 문제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어떤 독점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개념이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의 어떤 송배전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잘 유지하면서 보다 경쟁이나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송배전 사업자가 다양해질 수 있는 재생에너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망 운영도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사실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처럼 한 사업자가 송전과 배전을 모두 독점하는 나라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점이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한정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 한전 내부에서도 이제 고민이고 그러면 적절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한국통신이라고 하는 통신공사라고 하는 곳이 전국에 전화기를 다 깔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민간에 좀 지금은 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서 서로가 이제 쓰고 거기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제 비용이 내려가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전기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나온 것처럼 독과점이 들어가서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고 망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룰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도 보다 다양화돼야 되고 나는 재생에너지만 사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저렴한 에너지만 사고 싶어 여러 가지 사람들 수요에 맞춘 이제 그런 시장들도 다양한 시장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이제 그 단계까지 못 간 상태에서 이제 아리백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을 전제로 한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꽃이 안 맞는 거예요, 보면. 아리백이라는 게 그 단계까지 이제 막 그 확산이 되는 거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전기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예요. 사업자면 이거 무조건 한전에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걸 갖다 내가 직접 민간에 팔 수 있게 된다면은 뭐 삼성전자에 직접 내가 계약해서 팔 수 있다 하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나한테는? 뭐 나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 생산 양하고 저 사람이 사준다고 하는 그 양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잘 비교를 해봐야겠죠. 한전은 이를테면 이제 꼭 사주긴 사주지만 생각보다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가격 변동 없이 팔 수는 있습니다만 그 양이 내가 원하는 양만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재생에너지 일종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판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의 어떤 변동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했던 시스템을 잘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인터넷 다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독점이 아니고 경쟁 체제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서 한전의 경쟁력, 한전의 어떤 그동안의 망 유지 능력을 잘 살리면서도 그다음에 전력이라는 이 산업, 전력 부문과 관련된 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 이런 걸 고민해보는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는 게 아리백 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텍소노미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역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텍소노미는 어떤 내용? 텍소노미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용어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집, 분류체계, 분류체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ESG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ESG와 텍소노미가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ESG라는 걸 통해서 내가 친환경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뭔가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이게 우리 사회에 맞는 길이야. 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펀드 매니저는 난 돈만 벌면 수익률만 생기면 돼. 근데 나는 친환경이나 ESG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를 할 때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대 세상은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를 그 펀드 매니저나 투자하는 사람이 일일이 다 고민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알아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랑스 다르고 영국 다르고 뭐 독일 다르고 뭐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EU라는 그 집단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해줄게 라고 해서 나오는 게 EU 그린 텍소노미예요. 녹색 기술이 뭔지를 우리가 정해주마. 태양광은 친환경이야. 그렇죠. 석탄 발전은 비친환경이야. 비친환경이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초록색 딱지를 붙여주고 노란색 딱지를 붙여주고 해주는 거를 이제
EU 차원에서 예.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EU 그린 텍소노미죠. EU에서 정하는 이제 그린 녹색 예. 분류집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예. 이런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거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발전 사업자들이 채권도 발행하고 그거를 해외 달러 채권도 발행하고 어떨 땐 필요하면 대출도 받고 예. 다 금융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그린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투자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보면 네. 그러면은 그린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예. 그렇지 않은 기술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빠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녹색 기술이 더 활성화되고 사회가 더 저탄소 어떤 그린한 사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이 그린 텍소노미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빨간 딱지, 노란 딱지를 정부가 그렇죠.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EU 같은 경우는 EU 그 집행위원회 안에 이거와 관련되는 이제 TF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거기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이제 각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거죠. 보면은. 그럼 그건 정부 주도라고 아까 아리백은 민간 기업 주도고 네. 이거는 정부 주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EU라는 어떻든 간에 이제 정치 공동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럼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뭐 텍소노미 이렇게 어려운 말까지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딱지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포커싱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핵심인 거죠. 이를테면은 LNG 발전, LNG 가스 발전 이게 친환경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보통 LNG 같은 경우는 청정 에너지라 분류되지만 석탄 화력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보다 LNG 발전이 4배 올랐다.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더 많은 온실가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인정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환경을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인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스 화력을 그러면 그린 텍소노미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 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도 안 되면 그럼 당장 필요한 그 전력은 누가 만들어내지? 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EU 내부에서도 그러면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현재에 비해서 이제 점점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뭐 550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20년 후,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절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후에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춘 LNG 발전은 계속적으로 그린 텍소노미를 유지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안 해줘. 이렇게 이제 서로가 기술적인 발전을 생각을 하고 타협책을 내는 거죠. LNG는 이렇게 타협이 가능한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양가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EU에서 이 텍소노미를 정할 때 천연가스하고 원전이 원래는 그린으로 그러니까 그 녹색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가 붙이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 오케이를 해준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까다롭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 이제 여러 가지 전력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또 그다음에 EU에서 가장 정치력이 센 나라 중에 하나인 이제 프랑스가 이거를 이제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거죠. 보면은 원전 넣어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린 텍소노미를 도대체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첫 번째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첫 번째 목표는 탄소 저감이 목표 아니냐. 카본 프리가 목표 아니냐. 그러면은 원전에서는 제로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집어넣어 준다는 것들은 근데 그러면서 LNG는 왜 넣어주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력으로 이런 논리를 세워서 이제 압박을 했던 거고 이제 현실적으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전력난 뭐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어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원전에 어떤? 첫 번째는 원자력 이야기라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떤 식으로 처분할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2040년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처분에 대한 플랜을 이제 세웠을 때 이제 그린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처리할 어떤 방법들 방법을 제시해라. 그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이제 제시가 돼줘야만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원자력 그린 텍소노미가 중요한 건 내가 원자력 발전소 짓겠습니다라고 손을 들면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때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너희들 원가가 얼마야? 그 다음에 그 전력 판매 예상
가격이 얼마야, 수익이 얼마야라고 했을 예. 때 그것만 보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플랜까지 있을 때만 너희들이 이제 그린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플랜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아니 그게 그럼 2040년까지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만들겠다고 해서 은행에 돈 빌려고서는 나중에 네. 보니까 2040년 가까이 돼서 예. 해보니까 우리 안 되겠습니다. 해보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예. 이제 사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20년 사이에 싹 다 갚고 배째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러기보다는 계속 리파이낸싱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됐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 안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더 이상 대출 연장 안 돼. 아니면 이자율을 뭐 훨씬 높일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에 관한 사항들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핵 연료봉. 이제 우리 이제 연료 같은 경우가 우라늄으로 이제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경우를 원자로 안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건데 예. 여기가 코팅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지르코늄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코팅이 돼 있는데 예. 이게 지난번 후쿠시마 같은 경우 봤을 때 보면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디펜스를 못 해주더라. 예. 그래서 라는 수소 것들이 폭발이 그래서 일어났다고 해요. 예,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저항성 이제 그 연료봉이죠 보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연료봉을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플랜으로 보면 25년, 6년 정도까지 그거를 개발하겠다라고 예.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진보들 같은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예. 그린 텍소노미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해준 게 아니고 예. 사실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EU 텍소노미가 그 우리한테 그 이 시사점으로 넘어온 게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네. 탈원전 뭐 원전을 더 줘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예. 유럽에서는 저거 허용했지 않았느냐 그린으로 네네. 당장 그 반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이제 그 K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라는 거를 이제 한다고 보면 예. 그러면 저 나라 기술과 우리의 그린 기술이 과연 다른 것인가? 예. 우리가 이걸 과연 별도로 지정하는 곳이 필요한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쪽보다 넓게 더 폭을 잡을 것인지 예. 아니면 좁게 잡을 것인지 예. 어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EU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저기는 아무래도 브로드하게 좀 예.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작고 더 첨단의 나라니까 우리는 더 앞서 나가는 기술을 빨리 적용해야만 우리가 더 이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도 유럽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기준을 하겠어라고 할 건지 예. 아니면 우리는 그렇기는 곤란하니까 오히려 EU 정도 수준에서 그냥 갈 건지 예. 사실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 합의를 통해서 만약 EU 같은 기준을 하겠다 그러면 자 그러면 향후 10년간은 그러면 EU 텍소노미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서 가고 예.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다른 기술을 더 차별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없이 이제 EU는 EU고 우리는 K는 K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별도의 텍소노미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스텝이 약간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K 텍소노미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만의 그 텍소노미 분류 이게 녹색이다 아니다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걸 갖다가 네. 분류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뭐 강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ESG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녹색 기후 투자를 이제 대세니까 하도록 해야 되고 이거를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민간 투자. 뭐 이를테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누군가 발전 사업자가 내가 이제 이거 채권을 판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사주면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사죠 국내에서. 그러면은 실제로는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매우 어렵게 할 수밖에 없죠. 보면 내가 뭐 돈이 많아요. 이를테면 사우디 왕세자가 투자해가지고 원유 떼는 거를 한국에 짓겠소, 내 돈 들여서 하겠소. 라고 하면 또 사실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가이드라인이 텍소노미다. 그럴 때 그러면 어디까지를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석탄화력 발전이라는 것도 무조건 안 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CC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포집해서 온실가스를 100% 내가 다 아니면 100%는 아니다. 뭐 95%, 뭐 90% 정도는 내가 포집할 수 있어. 저장도 할 수 있어.
그게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는 지금 정했으니까 이건 끝장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저거를 더 쓰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계속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투자를 해서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5년 후, 10년 후든 내가 이제 이런 플랜트를 만들었고 이런 기술을 증명해 보니까 지금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이런 걸 장착을 더하면 온실가스를 뭐 70%, 80%씩 내가 흡수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030년쯤 돼서는 만약 EU에서 자 그린 텍소노미 때 이번에 그러면 CCUS의 뭐 효율이 75% 이상인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럼 지금 이 EU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녹색 딱지 뭐 빨간 딱지 이거를 분류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은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거의 결정이 됐어요. 이제 초안이 다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극렬히 반발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합의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천연가스하고 원전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대신 이제 조건은 달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EU 전체 이제 그 EU 의회하고 이런 데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면 합의를 하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에서 정해서 그냥 오케이를 하면 이제 그걸로 기준이 나오겠죠. 이제 보면은. 한국은 원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간 딱지입니까? 녹색 딱지. 현재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래 EU 같은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안 집어넣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EU가 이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러한 조건을 이제 붙였을 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라는 것들은 우리는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그다음에 기술 진보 속도 이런 걸 잘 계산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만큼이 어딘지를 잘 파악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 힘들게 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없어져야 되고가 아니고. 그럼 이런 기술은 발전하지 않죠. 그렇죠. 뭔가 적절하게 조금 노력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귀찮게 해야 이제 기술도 자본도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2022년 현재의 기술 수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한국 그 K 텍소노미를 결정하려면은 원전이 가장 논란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EU의 텍소노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조건이 분명히 붙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연료병 그거야 뭐 기술 발전으로 이제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분명히 방법을 제시해라 2040년까지라고 유럽은 그걸 전제 조건으로다가 이 녹색 마크를 붙여준다는 거잖아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사용 후 해결료는 고사하고 중간 처리장도 안 되죠. 장갑, 방호복 이런 그야말로 저준위 방사능 이 폐기물 처리장도 지금 구하지 못하는 판인데. 그거는 이제 경주에 있죠. 방패장이 있긴 있지만. 방패장이 있고 이제 그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처분장을 지금 이제 일단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럼 이게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뒤집어 말하면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원전 부지는 곳하고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그러니까 이제 이 텍소노미라는 것들은 투자니까 투자를 한다는 건 신규 투자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냥 굴러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이제 그 텍소노미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린 텍소노미에 만약에 EU와 동일한 그 원자력 조건을 붙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 뭐 이를테면 천지라든지 이제 추진하려다가 지금 포기했던 부지에다가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방안까지 같이 이제 확보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방안이라는 건 아까 사용 후 해결료를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건가요? 사용 후 해결료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없이 추가적인 증설은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제가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 뭐 핵 폐기물 이거 취재하고 그럴 때 어쨌든 지금은 사용 후 해결료가 워낙 고독성 맹독성 물질이다 보니까는 어딘가는 이 수조에다가 묻어놔야 되는데 임시 저장하고 있죠. 발전소 안에 있는 고리면 고리, 영광이면 영광 여기 발전소 안에 부지에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거의 다 꽉 찼다고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취재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점점 차고 있죠. 차고 있으면 방법이 뭐냐면 옆에 그동안은 해결 방법이 옆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거기로다가 그러면은 예 그렇죠. 더 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원래 예전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조금해서 이를테면 수용 용량이 이제 100밖에 없었는데 신고리 원전을 지으면 한 10,000 정도 지은 거예요. 훨씬 크니까. 근데 10,000을 수용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발전 시작하면 해결료 하나도 없잖아요. 사용 후 해결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 고리에서 나왔던 거의 꽉 차 있던 것들을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넘겨서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그거야말로 그 밑장 빼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됐던 건 누구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급변한 이제 원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실은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 복잡한 문제는 다 뒤로 미루고 이제 결정을 안 하죠.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유치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